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일부 해외 팬들로부터 악플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분류된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불똥이 K-팝 가수들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한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폭로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냉장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케이크를 폐기물이 쌓여있는 창고에 보관하거나 조리시설에서는 벌레가 나오는 등 관리가 엉망이라는 주장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70대 어머니가 손주들을 위해 삼겹살을 사왔는데 비계덩어리였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품질 관리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비계덩어리 삼겹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짧아서요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고 빨리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사방 가족 여러분, 어제 7시 50분 첫 방송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저 망할 줄 알았거든요. 물론 평소 시청률보다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했더랬죠. 자,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수도권 기준 2.6%, 저는 2%만 넘어다오 했는데 그 이상을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반 750이 됐어도 변함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신 이종선님, 우리 엄마랑 7시 50분만 기다리고 있어요 하신 이정숙, 권선화, 모녀님, KBS 일일 드라마 우당탕탕 패밀리보다 난 사반이 더 재밌더라 하신 김혜라님, 맞습니다. 우당탕 그 주말에 몰아서 보시면 돼요. 자,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는 호주, 여기 호주인데요. 밤 9시 50분이에요. 아들 방에서 노트북으로 온 가족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신 윤희선님, 아유 세상에. 자, 경기 5200번 버스 승객들아 전화통화 좀 그만해 시끄러 죽겠어 하신 최성숙님, 자, 조카 김승희가 통영지법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축하한다 하신 정미경님, 대구대 동물자원학과 최윤정님, 백운호, 손은진 부부님, 양산의 김영애님, 서경우님, 강영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은 오늘 처음이에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만 뉴스 750. 늦었어. 네. 템포가 늦어. 처음이다. 알았어요.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식당 영업 중에 초토화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평화롭던 가게에 웬 불청객이 찾아왔다는 거죠. 만나보시죠. 자, 식당 밖에서 한 남성이 개를 데리고 와서요, 식당을 향해서 온갖 육두문자를 장렬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잠시 식당 밖에 앉아있더니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입장, 개를 데리고 입장. 사장님이 오지 마세요, 나가 하자 무시하고 오더니 바닥에 짐을 패대기를 쳐. 자, 또 패대기를 쳐. 아이고. 빨간 음식물이 쏟아져가지고 바닥이 온통 엉망진창. 자, 이번엔 손님들을 향해서 왜, 야,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저렇게 고래고래 하죠. 자, 그러면서 또, 갑자기 속살 한번 또 보여줍니다. 하면서, 잠시 후 출동, 경찰 왔어. 자, 남성의 팔을 잡아서 끌면서 제지를 하는데 말이죠. 자, 술 아니면 약, 둘 중에 어떤 거? 네, 만취였습니다. 지난 10일 오후고요. 충북 청주의 한 고깃집입니다. 이 만취한 저 남성이 갑자기 들어와서 119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위급 상황은 아니었던 게, 이 남성이 2주 전에도 이 근처에서 119 불러달라고 하더니 그 출동한 구급대원을 너무 괴롭혀서 경찰까지 온 일이 있었거든요. 제보자가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시라 이렇게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남성이 개를 데리고 다시 온 겁니다. 개를 데리고 와서요, 욕설을 하고 손님들 다 쫓아내더니 이어서 그 아구찜이 든 봉투를 집어던지고 온갖 난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온 개한테 막 짖으라고 시키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개는 또 짖진 않고 그냥 벌벌 떨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손님한테도 욕설을 해서 그 손님이 모욕죄 신고하겠다고 얘기까지 했고요. 당시 직원의 아이가 그 매장에 있었는데 너무 놀라고 무서운 나머지 실수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원본 영상을 봤는데 저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걔가 얼마나 약간 학대가 의심될 정도로 걔가 막 삐쩍 말라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나랑 결혼해 줄래? 예. 자, 전남 광양시 의회 박철수 시의원. 지금 이 시각 전국에서 가장 핫피플입니다. 왜냐? 본회의장에서 나랑 결혼해 줄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나이 하필이면 저랑 동갑. 47살. 제가 이분을 보면서 세상에 남일 같지가 않더라니까? 요즘 방송이 혹시 누구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할까요? 지금 모니터 나간 저분입니다. 이분이시군요. 예, 사실 정치 얘기 절대 안 하는 사건 반장인데 시의회 의원의 얘기입니다. 박철수 의원인 거고요. 어제 시정 질문을 마치고 나서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한 여성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서 광양시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이름이었고요. 이거 시청 내 청사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무원들 다 들었고요. 세상에. 어서 시정 질문 마치자마자 사무실로 찾아가서 청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사실 2달째 교제 중이고 안 그래도 올해 결혼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너무 간절한 마음에 저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고요. 저기 시의회 장소니까 다 녹화됐잖아요. 네. 너무 궁금한데 궁금해. 프로포즈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짜증나. 왜 비공개를 해? 자, 백 변호사님. 네. 근데 여성분들이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공개 구원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근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사실 저런 곳에서 남성이 용기를 내서 청혼을 하는 모습이 훨씬 자랑스럽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저런 장소에서 하는 거를 해야 된다면 좀 떨려서 못할 것 같긴 한데 전 그 용감함에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예. 뭐가 됐든 뭐 좀 그래도 공석에서 저게 적절한 거냐 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자, 다음 이어가죠. 여기저기 지뢰 밭입니다. 자, 도로 위에서 만난 아찔한 상황들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로 가는 도로입니다. 불박차. 저 뭐야 이거? 아니, 저 앞에서 좌회전을 하더니 세상에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지고 이게 이 신박한 유턴을 자, 백 변호사님 이거 미국 영화에서 카액션 할 때 나오는 장면인데.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영상인데 기흥동탄 IC 앞으로 이제 블랙박스 차량 차주는 지금 보시면 좀 깜깜하죠. 이른 시간입니다. 굉장히 새벽 시간이고 출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정말 황당한 광경을 목격한 건데요. 차량 하부가 중앙턱에 저렇게 탁 충돌을 하고 충돌음이 들리기까지 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진입하면 이제 톨게이트가 나오거든요. 예. 아마도 내가 절로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왔구나. 그래서 어떡하지? 사실 끝까지 나가서 돌려와야 되는 건데 톨게이트 나갔다 돌려오든지 톨게이트 들어가기 싫어. 그래서 안전지대 갔다가 저렇게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유턴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바닥 다 쓸렸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 만나보시죠. 예. 발레라도 하듯 한 발은 좌석에 딛고 다른 다리는 뒤로 곱게 쭉 뻗은 채 라이딩. 이쯤 되면 한편의 춤사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제발 남의 인생까지 망치게 할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양 변호사님.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제 굉장히 여러 곳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런 지금 장면이고요. 좌석을 밟고 올라서서 고개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걸 올린 사람은 저 주인공이 2008년생 여고생이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올린 사람이 그렇게 올렸거든요. 자, 저게 어떻게 딱히 저 자체가 불법이라고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저런 짓을 하려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예상을 못하니까 법이 없을 뿐이고요. 그러다가 본인도 다치고 주변 사람까지 다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러지 마세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파란색 펜으로 쓱쓱입니다. 미국에 살고 계셨다가 잠깐 한국에 나오신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어이없는 장면을 목격하셨다는 겁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지하철 아닙니다. 파란 유성 매직을 든 남성. 벽면에 뭔가 글을 저렇게 다 적어놨어. 자, 보니까 사랑의 마음심. 약간 이 조폭들이 문신 새길 때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또 막 흘렸었는데요. 맨 아래에는 자기 작품의 사인이라도 하듯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Full South Korea 이 무슨 오 교수님 제보자 미국 교민분께서 너무 그리운 나의 조국에 정말 간만에 오셨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네, 저 영어 보고 또 상당히 놀라신 것 같은데요. 3월 8일 날 늦은 저녁인데요.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을 아마 그분이 타고 이동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그 남성이 떡 타더니 저 노약자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파란 유성펜을 쓱 꺼내더니 자기 이름, 주민등록 번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분이 봤을 때는 야 이게 우리나라도 이거 뭐 꼭 무슨 외국 뉴욕 같은 데 가면 뭐 그래비티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그 사진을 찍어서 역사 측에다가 이제 그 제시를 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갖다 찾아서 직접 불러서 좀 청소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공공시설에 저렇게 낙서를 하는 것이 글쎄요 아마 저게 늦은 시간이니까 저런 행위를 하지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아마 저 사람도 저런 행동을 갖다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정말 너무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결혼 후 연락 없는 아들 부부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톡으로 제보를 주셨어요. 네, 그 큰아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가 연 끊겼다는 사연인데요. 그 사연자는 이혼한 뒤에 아들 넷을 혼자 힘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이 여자친구랑 결혼 전제로 동거를 시작할 때 이제 모아뒀던 목돈 1,000만 원 가량 그리고 타고 다니던 중형차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1년 뒤에 결혼식 올릴 때요. 이 첫째는 지원을 좀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형편이 안 돼서 대신에 축의금을 다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와서요. 곧장 처가 가서 인사한다기에 그럼 뭐라도 좀 들고 가라. 돈까지 좀 보내줬는데 정작 일주일 넘게 사연자한테는 전화 한 통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단단히 마음이 상해서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번은 해야 하지 않냐 따졌더니 아들은 그냥 좀 기다려주면 안 돼? 라는 말뿐이었다고 하고요. 홧김에 사연자도요. 각자 도생하자. 너네끼리 잘 살아라. 했더니 이 아들이 굽히긴커녕 예전에 줬던 중형차 명의 이전하겠다면서 그 비용 적힌 문자만 띡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너무 황당해서 답도 안 했는데요. 그 이후에 어버이날, 생일, 명절 다 무소식. 지금 1년 넘게 연락 두절입니다. 이거 결혼할 때 지원 못 해준 게 이유라고 의심이 가는데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속도 좀 내보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사연자 엄마입니다. 성문아 이 배은망덕한 놈아 애비란 인간이 속을 썩이더니 이제 너까지 애미한테 이러냐. 엄마가 돈이 있는데도 그걸 감추고 안 줬겠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니들을 키웠는데 엄마 사정 뻔히 아는 놈이 결혼할 때 돈 넉넉히 못 채줬다고 애미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네.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큰아들. 엄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자식 그것도 큰아들 장가 보내면서 1,000만 원으로 입 닦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처가에 얼굴을 못 들어. 자식을 낳았으면 최소한 결혼까지는 좀. 엄마 나 원망 안 할 테니까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 찾으면서 이거저거 요구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먼저 각자 도생하자면서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더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별로 없을 정도인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어머님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런 상황조차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 공을 들이신 나머지 오히려 아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너무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실제로도요, 교수님. 이 사연자분께서 우리 아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 하시겠대요. 그게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쪽 얘기만 들어서 뭐 불완전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만 보게 된다면 자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가 부부가 같이 아들을 4명을 키운 게 아니고 이혼을 하시고 난 이후에 혼자서 이 아들 4명을 갖다 키워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로만 가지고 이 큰아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인 도움을 갖다가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같은데 아마 이 큰아들은 지금 이제 분명히 노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완전히 인연을 갖다 끊고 자기들끼리 잘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인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아들을 갖다 4명이나 낳았으니까 사실은 국가에 충성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들이 3명이나 남아 있으니까 그중에서 또 한번 잘 보시고 좀 이렇게 본인이 어떤 그 행동의 방향을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시면서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이 아들 안고 간다, 그냥 연 끊는다. 이 정도 되면 연 끊는 게 맞죠. 진짜요? 저는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큰아들이 이 엄마의 사정을 잘 모를까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일단 신혼여행 갔다 처가까지도 갔잖아요. 갔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화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실 이 아들도 아들이지만 이 며느리도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일단은 자기 부모님 먼저 뵈러 가는 거 오케이. 그럼 본인이라도 만약에 아들이 나 엄마랑 싸웠어라고 하더라도 맞아. 본인이라도 전화를 하는 게 맞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부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풀스토리를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액면 그대로의 사연만 본다면 이 아들은 용서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고 계시네요. 네, 일단 임명희님, 아유 저런 걸 아들이라고. 미니언 엔젤님, 우리 집 얘기네요. 아들 키워서 남 줬어요. 장지훈님, 4명 혼자 키워내기도 엄청 힘드셨을 텐데요 하셨고요. 거북아줌마님, 아들아 못해주는 엄마는 더 속상하단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세종시 사시는 전옥령님 보고 계신가요? 세종시에 있는 한 한방병원과 배달 대리점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다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상가 인도인데도 지하 주차장에 공간 다 있는데도 라이더들, 스쿠터들이 저렇게 줄지어서 자, 금연구역인데 여기 라이더들하고 한방병원 환자들이 피워대는 저 담배 또 그 꽁초들 때문에 도저히 저기서 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무대응, 특히 세종시청에 신고했더니 아이 상생하셔야죠 했다는군요. 자, 결국 방송에 나가야 시정이 될 것 같다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세종시청 관계자 여러분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좀. 뉴진스 휘슬라이저. 발 디딜 때마다 경쾌하게 튕겨주는 휘슬라이저의 쿠셔닝. Always 하이킹화 휘슬라이저. 네파. 비렉스 안마베드. 안마의자의 강력한 힘을 더 강력하게. 주무름과 두드림을 더해 더 완벽하게. 혁신적 안마베드의 완성. 코웨이 비렉스. 인기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 씨가 자신의 SNS에 일상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허윤진 씨의 SNS에는 일부 해외 팬들의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허윤진 씨에게 사과하라면서 공부 좀 하라고 질책했는데요. 해외 팬들이 이토록 화가 난 이유, 바로 허윤진 씨가 마시던 스타벅스 커피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신 다른 K-팝 가수들에게도 그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연예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뭐 직장인들 뭐 생명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커피 때문에요. 연예계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먼저 이 최근에 불똥이 튄 게요. 인기 걸그룹이죠.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 씨였습니다. 일단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에 발매한 미니 3집이 그 미국 빌보드 차트에 첫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해외 팬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에 허윤진 씨가 자기 SNS에 일상 사진을 올렸다가 일부 해외 팬들의 악플 세례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댓글 테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허윤진 씨가요. 사진 속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커피 먹는 게 왜 죄가 될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스타벅스 멈춰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자, 백 변호사님 뭐가 네. 문제였습니까 도대체? 네, 지금 일부 국가에서 스타벅스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의 시작은 여기서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자금까지 대준다 이런 의혹이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에 대해서 스타벅스 노조 측에서 SNS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한다라는 의사를 표했는데 이거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잡음이 계속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스타벅스는 친이스라엘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사실상 분류가 돼버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랍권을 중심으로 해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스타벅스 측은 아니 그거 아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타벅스 창업주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랑 커피 마시는 거랑 무슨 상관?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 허윤진 씨 최근에 그 SNS 글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해외 팬들의 악플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게시글에 달린 그 댓글이 약 12,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해외 진짜네. 팬들인데
우리 뭐 한국에 있는 그 팬들은 그러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전부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번역한 내용을 보면 스타벅스 불매라, 제발 공부 좀 해라, 제발 책임지고 사과하라 이렇게 그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사실 허윤진 씨에게 실망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댓글에 다른 해외 팬들이 또 수백 개의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허윤진 씨 입장이 상당히 지금 난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희가 이걸 전해드리면서도 도대체 이게 왜 욕을 먹어야 되는 일인지 이해가 안 돼요, 양 변호사님. 일단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 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세계적인 국제적 여론이 많이 심각하다는 반증인데, 다만 허윤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 국내 스타벅스 쪽도 좀 억울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의 발단은 미국 본사 스타벅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 스타벅스입니다. 이 한국 스타벅스가 97년도에 우리나라 이마트하고 미국 본사하고 50% 출자해서 만든 별도의 회사인데, 문제는 2021년에 이미 우리나라 이마트가 미국 지분을 한 17.5%가량을 샀어요. 그래서 한국 이마트가 이미 최대 주주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싱가포르 쪽에서 나머지 미국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스타벅스는 대한민국 이마트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가 주인이지 미국 본사는 사실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상표만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본사가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허윤진 씨 입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스타벅스는 좀 억울한 상황에 놓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다른 아이돌 있었다면서요? 네, 불똥이 지금 여기저기로 튀고 있는데, 일단 블랙핑크의 지수 씨, 그리고 에스파의 카리나 윈터 씨 등도요, 이 스타벅스 제품 소비했다는 이유로 일부 해외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가수 전소미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12월에 이 스타벅스 텀블러를 사용하는 영상 공개했다가 너 지금 피맛 커피가 어떠냐, 뭐 이런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피맛 커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저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고요. 그 엔하이픈의 멤버 제이크 씨는요, 지난 1월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다가 역시나 스타벅스 커피를 저렇게 마셔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과까지 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요, 스타벅스 소비 멈춰라 하는 댓글이 채팅창을 가득 채웠고, 이 제이크 씨가 굉장히 당황해서 저 음료를 다른 컵에 옮겨 담은 다음에 내가 실수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이렇게 아유, 사과했다고 뭘 또 합니다. 사과를 해. 아유, 참. 아니,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에스파라는 그 걸그룹 카리나 씨가 열애설이 나온 거 가지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해외 매체들이 K-팝 팬들 이상하다 막 이러더니, 솔직히 이게 더 이상해요,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사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커피 선택의 자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맛 커피 맛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지나치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경향, 뭐 팬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조정 통제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인기를 먹고 사는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처신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 이거는 전혀 의도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한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의 비위생적인 환경을 폭로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냉장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케이크를 폐기물이 쌓여있는 창고에 보관하거나 조리시설에서는 벌레가 나오는 등 관리가 엉망이라는 주장입니다. 무슨 상황이었는지 들여다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빵 좋아하시는 우리 사방 가족분들 보시면은 좀 경악하실 수도 있어요. 한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 브랜드의 좀 비위생적인 어떤 환경을 폭로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 곳곳에 직영점도 있고 또 가맹점도 수십 곳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름 유명한 업체인데, 이 제보자는 제과제빵부터 그리고 조리하는 공간까지 또 재료를 보관하는 공간까지도 좀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다,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좀 제보를 하게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충격적인 위생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몇 장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케이크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뽑아봤는데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가 그 재료 보관실 겸 쓰레기 창고예요. 저희가 쓰레기 정리할 때 다 던져놓는 거거든요. 냉장고에도 자리가 마땅치 않고 이미 다리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 밖에다 놔야 이래가지고 다 옮겨놓은 거예요. 아니 교수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예. 글쎄요, 실제로 이제 저게 찍힌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작년에 크리스마스 시즌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유명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많이 예약을 받잖아요. 근데 예약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냉장고에 집어넣지 못할 정도로 더 많이 이제 그 주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보자 설명에 의하면 케이크를 놓은 그 지점이 바로 가게 바로 옆에 있는 재료 보관실 겸 쓰레기 두는 창고라고 하는데 포장용 상자, 봉투, 각종 그 배송 온 그 재료를 두기도 하고 영업하다가 나온 이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케이크들은 케이스로 포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쌓여 있다가 하루 이틀 방치가 됐는데 이후에 이제 예약한 그 손님들에게 그대로 판매를 해 나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수량이 많으면 마감을 해야 신뢰가 더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뭐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어디냐 하면서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닌데 자 제가 이 사건을 직접 좀 취재를 했는데 저 사진이 찍힌 방금 그 보신 그 사진이 있는 곳이 뭐 가맹점 이런 데가 아니라 본사 직영점. 사실 가맹점이 그래도 안 되겠지만 가맹점에서는 일단 가맹점주가 따로 보관하다가 저런 실수를 뭐 하게 되면 본사에서는 우리와 상관없다. 보통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류의 사건의 패턴인데 이 사건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사진은 본사 직영점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만들어서 저기 놨던 것들을 다른 지점으로 보내기까지 했었다고 하는데 당시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졌을 당시 내부에서 아니 케이크를 저렇게 둬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저걸 언제 다 일일이 포장하냐? 아 그리고 아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랬잖아요. 예. 겨울이니까 밖이 추워서 괜찮다고 지시를 해서 거기 옆에 있는 쓰레기를 옆으로 밀어놓고 저렇게 케이크를 보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평소 저 소위 말하는 창고 같은 곳이 따로 잠겨져 있지도 않고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아이고야. 또 바퀴벌레나 이런 벌레들이 발견된 적도 있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건 제보자의 주장인데요. 거기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봐도 언뜻 봐도 쓰레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쓰레기 등이 적지 않게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비위생적인 공간인 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저랬을 것인가 하는 또 의문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곳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보자 주장이긴 합니다만 저기 본사 직영점의 조리실이 지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뭐 날벌레 들끄는 건 기본인 거고 하수구가 자꾸 역류를 하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직원들이 인데까지 몰려와서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씻고 방역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시고요. 또 여기 본사 직영점이다 보니까 제품 개발하는 R&D실도 따로 있는데 거기도 위생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뭐 곰팡이 핀 빵들이 있어도 그냥 방치해놓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그 해당 업체 측에 접촉을 해서 직접 입장을 들어봤어요. 네, 이 해당 업체 측 얘기로는 일단 자기들이 영세한 업종이다 보니까 대형 물류창고나 냉동고가 없어서 케이크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저게 두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며칠 동안 뭐 방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름 포장해서 잠깐만 둔 것이다. 근데 아까 봐도 그 포장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일단 제보자에 따르면 아까 쓰레기 창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창고가 아니라 차고다. 그리고 제보자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케이크 주변에 쓰레기가 있었다. 쓰레기 창고였다 그랬더니 케이크 상자 등의 포장지일 뿐이다라는 것이 일단 업체 측 주장이고 비위생적으로 보관되고 있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업체 측에서 밀봉되어 있었을 것. 확인이 안 됐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있었을 것. 네, 그리고 지금 아까 하루 이틀 이상 저기다 방치했다. 겨울이라. 근데 업체 측에서는 저거 케이크라 아무리 겨울이어도 오래 놔두면 그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둔 건 아니고 잠시 놔둔 것뿐이다. 그리고 조리실이나 R&D실의 위생 상태 관련해서는 뭐 방역업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해당 매장 건물주의 갑질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위생 관리를 이
건물주의 갑질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지금 해명 자체도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잠깐이라도 케이크를 외부에 보관했던 건 잘못이다. 그 인정하는데 하지만 방송에 제보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도 전해왔는데 혹시 그러면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창고, 뭐 차고, 창고, 뭐든 그런 장소에 저렇게 둔 케이크 만약에 저희 차고에 둔 케이크인데요. 아주 보관은 잘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하면 교수님 드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말이 너무 구구절절이 많다는 게 걸립니다. 지금 이제 해당 업체 측은 위생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인정. 그 인정을 하면 정확하게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매장 그 건물주 갑질, 그리고 또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청소를 갖다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뭐 걔들이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핵심적으로 이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쪽 업체에서 얘기하는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이거는 구조적인 실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제보가 돼 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구조적인 게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도대체 어딘지를 알려줘야 조심을 할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70대 어머니가 손주들을 위해 삼겹살을 사왔는데 비계덩어리였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품질 관리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비계덩어리 삼겹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커피, 케이크, 삼겹살 다 먹는 걸로 달리는데요. 지난 3월 3일 삼겹살 데이 때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맞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연인데요. 일단 작성자의 70대 어머니가 딸이랑 손주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손주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미리 구매해 두셨다고 합니다. 이걸 그 경기도의 한 시장에서 구매했는데 딸이랑 손주들이 와서요, 이제 삼겹살을 꺼내서 구우려고 했습니다. 일단 한 근은 비계 반, 살코기 반, 그냥 정상적인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근의 상태가 충격적이었다면서 저렇게 사진을 첨부를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냐 아니면 이 정육점이 문제냐,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문제의 그 삼겹살 사진 본 누리꾼들 뭐라고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이건 영락없이 저 불판 닦기죠. 그러니까 먹을 용도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진 보니까 저걸 도대체 익히면 어떤 느낌일까? 삼겹살이라고 하는 건 이게 고기가 이게 층층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 살코기하고 비계 부위가 저거 익히면 그냥 불 확 붙는 거 아니에요? 식용유 돼가지고. 그럼 뭐 이런 댓글들을 누리꾼들이 다 하셨어요. 불판 닦기가 아니냐. 그리고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삼겹살이라고 저걸 어떻게 칭하겠냐. 양심들은 도대체 어디다 팔아먹었냐. 저거 파고서 그대로 들고 가서 난리를 쳐도 뭐라고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냥 보는 것 자체로 비위가 상하네요. 상상이 돼서. 그러니까요. 자, 박지훈 변호사님이 또 이제 삼겹살 감별사인데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은 또 못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거는 저희가 삼겹살이라고 평할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슨 기름이 조금 많은 게 좋냐 적은 게 좋냐 이런 거 정도를 판단하는 거지, 보통 삼겹살보다 오겹살이 조금 기름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겹살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저거는 무슨 겹살을 논할 게 아니라 그냥 저 기름 덩어리에 살이 조금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거의 사기에 해당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고기를 팔았다고 보이지가 않네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네, 캡틴님, 저 정도면 특수부위다. 고근수님, 삼겹이 아니라 비계살이네요. 닥터구찌님, 한 근만 샀는데 불판 닦으라고 한 근 더 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댓글들 달고 계십니다. 자, 오 교수님, 진짜 이게 이 비계살 논란,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실 이 비계 덩어리 삼겹살에 대해서 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되어 왔었었는데요. 몇 가지 어떤 그 사례를 보게 된다면
최근 그 온라인 그 쇼핑몰에서 할인 행사하는 이 삼겹살을 샀더니 그게 비계 삼겹살이었다라고 하는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살코기인 부분보다는 이 비계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대비살, 대부분이 비계살이 되는. 그리고 이제 지난해 12월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를 한 그 누리꾼이 답례품으로 삼겹살 500g을 받았는데요. 이 목살 500g을 받았는데 저게 뭐냐, 저게. 그게 삼겹살의 3분의 2 정도가 세상에. 비계였다. 그러니까 저거 띄어내고 실제로 먹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더 나빴다. 이 그 고향 사랑 기부제를 하고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죠. 아예 답례품을 주시지 말든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신용만 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백 변호사님, 네.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삼겹살 보면 이렇게 구부려서 파는 거, 네. 구부려 놓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부려서 못 팔게 하고 일자로 펴서 팔게 포장 용기를 바꾸는 걸 지금 권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권고잖아요. 네. 권고. 그러니까 권고는 이제 강제성이 없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불판이란다. 삼겹을 이렇게 쭉 펴서 지금 이게 불판 닦기가 배고파서 그래요. 네. 지금 무의식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 근데 일단 어쨌건 이제는 어떤 게 정상적인 삼겹살인지 오죽하면 삼겹살 매뉴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 낸 건데요. 대략 60장 분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일단 삼겹살은 그러니까 삼겹살은 보통 한 지방이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권고입니다. 사람에 따라 취향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방이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많으면 그 정도 되면 폐기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요즘에 어떤 마트에서는 AI 기술 활용한 삼겹살 선별기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눈으로 딱 봐도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도는 구분되잖아요. 그런 건 팔아서는 안 되겠죠. 자, 교수님이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는 이 삼겹살 비계를 가지고 고무줄 늘리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백 변호사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업자들도 이걸 따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삼겹살 중에서도 비계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결국 이 판매자가 상술을 부리지 않고 양심 있게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난 비계 좋아한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아무튼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23년) 전 겨울 개학을 하루 앞둔 어느 날, 이 광주에 살던 18살 여고생이 야심한 새벽에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전남 나주의 드들강 유역에서요, 이 여고생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목이 졸리고 성폭행을 당한 흔적, 하지만 사인은 익사. 집에서 16km 떨어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드들강 살인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자, 23년 전이면은 2001년, 그것도 개학을 하루 앞둔 여고생이 그 야심한 시각에 어디로 갔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왜 이 여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걸까요? 시작을 해보죠. 네, 2001년 2월 4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쯤에요. 광주에 살던 18살 여고생 박모양이 있습니다. 이 개학을 하루 앞두고 이 새벽에 갑작스럽게 좀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4시간 만이었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에 이 박양이 전남 나주시의 드들강 유역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목 졸린 흔적은 있었는데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이 박양이 외출 직전에 인터넷 채팅한 사실을 밝혀냈고요. 새벽 3시 반쯤에 오락실 앞에서 2명의 남성이랑 있는 걸 봤다, 이런 목격담도 확보를 했습니다. 사망 시간은 아침 7시쯤이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어떤 분께서 이 사건 때문에 지금도 드들강 주변을 지나면 조금 음침함을 느낀다 하시는데, 자, 그러면 누군가 채팅으로 이 박양을 불러냈던 걸까요? 일단 이 모든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됐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의문점은
박양의 시신이 박양의 집에서 16km 떨어진 전남 나주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왜 갔었는지 자체가 일단 미스테리인 상황인데요.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이장훈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격자들 진술이 있었죠. 뭐 오락실에서 2명의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 이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다는 남성들 몽타주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박양의 몸에서 나온 성폭행 흔적이 있었던 그 체액에서 DNA를 추출했는데 일단 안타깝게도 몽타주로는 얼굴 특정이 불가능했고요. 또 DNA는 당시 만나던 박양의 남자친구를 포함해서 여러 명과 대조해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범을 찾지 못하는 사이 범행이 벌어지고 8년 지난 2009년 안타깝게도 박양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슬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군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도 돌아가시고 딸도 잃는 뭐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 있어서의 엄청난 불행이 닥쳐온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 이 기술로는 실제로 이 익사한 그 시신에서 어떤 다른 사람의 지문을 우리가 채취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11년 만인 2012년에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검 그 유전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박양 시신에서 검출돼 있던 그 DNA 그것과 이제 강력 범죄 수감자들이 그 제출한 그 DNA를 이 소팅, 즉 다시 말해서 비교 대조 작업을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DNA도 증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는데 바로 그 해당되는 범인을 밝혀내게 된다는 거죠. 바로 목포교도소에서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35살 김도룡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전당포 주인 그리고 자기 감방 동기 2명을 살해한 인물인데요. 처음에는 이 DNA를 가지고 수사관이 목포교도소에 가서 제시를 하니까 자기는 전혀 모른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DNA를 설명하니까 내 DNA가 나왔다고 하니까 성관계를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갖다 죽였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김도령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고 있긴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 주소를 갖다가 이전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주소를 그쪽에 둔 성범죄자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 용의선상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 김도령이 주장하는 나는 그 여자아이와 사귀는 그런 관계였는데 난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2014년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 종결됩니다. 이거를 반박을 못했을까요? 참 이게. 그때 당시에는 반박을 바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족들 입장에서는 검찰까지 불기소 처분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아버지까지 지금 세상을 떠난 마당에 이거 여기저기에 굉장히 호소를 했고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경찰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우리가 재검토해보겠다라고 사건을 다시 또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 태안이법이 만들어지면서 공소시효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의학자 한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 이 김도령의 DNA를 체액에서 채취를 했는데 아무래도 성관계를 한 직후에 살해한 것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의학자가 보니까 김도령의 체액과 이 박양의 이 내부에서 체액이 섞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관계를 하고 한창 뒤에 숨졌다라면 앉거나 서고 활동하면서 체액이 섞였을 텐데 그 체액과 이 원래 몸에 있던 체액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러면 관계 직후에 살해했다는 얘기 아니냐 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미 이 김도령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받고 복역 중이었기 때문에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김도령은 박양을 살해한 직후에요. 일부러 개 12마리를 훔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제 발로 들어갔는데 이 당시에 훔칠 이유도 딱히 없었고 와중에 본인 차까지 처분한 걸로 봐서는 교도소에 아무래도 일부러 들어가서 이 수사망을 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건 직후에 그 당시에 자신이 만나던 어떤 여자친구랑 같이 강진군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 그런 정황도 있었고요. 또 그 살인 2건을 저질렀는데 이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시신 유기하고 이런 수법이 드들강 사건하고 굉장히 좀 유사했고 또 낚시를 좋아해서 드들강 주변을 자주 드라이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진 상황이었습니다.
아,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이 짓을 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에 제 발로 들어갔다. 그럼 이 김도령한테 내려져야 할 형은 뭐가 있을까요? 이미 사람을 2명이나 네, 죽여가지고 그렇죠. 무기수가 돼 무기징역이잖아요. 있는 놈이 또 이 짓을 했다.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 무언가 추가로 김도령에게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사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형이죠. 그래서 당연히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억울함, 그다음에 유족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이 피해자의 원혼들을 고려한다면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럼 1심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면 이미 무기수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항소해서 검찰은 또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미 무기수지 않냐. 그리고 반성도 안 한다. 지금까지 범행 부인한다. 그래도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범행의 위중함이나 그다음에 김도령의 뻔뻔함, 치밀함 이런 것을 질타하면서도 뭐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김도령에 더 추가되는 불이익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령 나는 끝까지 죽이지 않았다라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뭐 다 끝난 마당에 뭘 이렇게 발뺌을 해요? 그러니까 무기수로 첫 번째 선고를 받고 나서 수감 중에 굉장히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모범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뭐 자격증도 따고 아무래도 모범수로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감방 동료에게 자기가 이 박양을 해쳤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나중에 이 동료가 결국 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에게 털어놓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재판에서 얘기를 해줘서 법정에 세울 수가 있었고 그때 상담했던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메모지 같은 것까지 다 있었고요. 또 뭐 관련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다 동료에게 했던 겁니다. 감방 동료에게. 그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상 동료가 증언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또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이 안 좋아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고소까지 해요. 고소까지 했지만 아니죠. 엄연한 사실을 얘기한 건데 왜 고소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무고죄로 징역 10개월형이 추가가 됐고 그렇게 추가되는데 나중에는 편지 보내가지고 너 교도소에서 또 만나기만 하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정말 진짜 이런 데서 보면 반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자,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무기수, 2명을 죽여서 죽인 무기수였는데 1명 여고생을 더 1명 살해했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또 무기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불기소 처분이 나서 그 유가족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그 김도령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니까 나는 조금 있으면 나간다. 경찰이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나는 결백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뻔뻔하게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그 편지를 보고 상당히 좀 이렇게 붕괴했던 것이 뭐 대한민국 만세 이런 것 아주 뻔뻔한 그런 것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석방 가능성은 일단 뭐 이제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가석방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까지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낮아 보이고요. 이 박양 어머니가 딸을 죽인 진범이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돌아가신 자기 남편과 딸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도령의 기소가 확정된 날 이 바로 박양의 동생이 꾼 꿈에 이 피해자인 박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환히 웃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동안에 얼마나 이 피해자 유가족의 한이 맺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람 3명을 죽여놓고도 무기수로 평생 나라에서 주는 공짜밥을 먹으니 대한민국 만세란 말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가죠. 자, 무슨 상황일까요? 네, 태국인데요. 멀리서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자전거를 탄 사람들을 향합니다. 아이고야. 이 멈출 수 없었던 차 그대로 사람들을 들이받았고 전봇대에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차도 자전거도 처참히 부서진 모습인데요. 문제는 사람이겠죠.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2명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아유. 또 운전자를 포함해서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술 아니면 약. 술이었습니다. 사고는 이른 아침에 발생했는데요. 이 밤늦은 시간까지 술 마신 운전자가 술이 다 안 깬 상태로 음주운전, 숙취운전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사고 차량에선 먹다만 술병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구조대원은 차 문을 절단해서 20대 운전자와 동승자 가까스로 구조했고요.
운전자는 난폭운전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미국 가보시죠. 차선 변경을 하던 SUV 차량 급히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틀어서 이 회색 차량 앞을 가로막는데요. 잔뜩 성이 난 채로 이 차에서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대뜸 주먹을 날렸습니다. 치고 빠지기. 그렇게 끝나나 했는데 회색 차량 운전자의 소심한 반격에 더 열이 받아버린 이 운전자 다시 다가오죠. 더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아예 문 차 열어, 문 문까지 열어서 어. 네, 운전자 위에 거의 들어 눕습니다. 이내 차 밖으로 나온 운전자는요 급히 자기 차로 도망가고 네, 자 이번엔 회색 차량 운전자가 SUV 나왔어. 차량의 뒷문을 또 엽니다. 열었어, 지금 또. 하지만 SUV 차량 이를 무시한 채로 출발했고요. 회색 차량 운전자는 차 사이에 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자, 이 두 차량의 이 실랑이에 M1 다른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말았는데 넘어진 회색 차량 운전자는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하고요. 신고도 굳이 안 하겠다고 해서 이 도대체 왜 다투게 됐는지 경찰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데.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도로 바로 옆에서 건물 보수공사를 하던 두 일꾼이 도로 한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오늘 왜 이래, 일꾼들이 진짜. 올라가 있던 사다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휘청하면서 쓰러지고 만 건데요. 와우. 때마침 지나가던 차는 정말 간발의 차로 일꾼들을 비켜 지나갔고요. 덕분에 일꾼들 곧바로 자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어섭니다. 다행이다. 네, 하마터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이 넘어진 일꾼들은 타박센 외엔 다른 부상은 없었다고 하고요. 사다리에 부딪힌 차 역시 다행히도 크게 망가진 건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문이 위로 열리는 차 딱 봐도 비싸 보이죠? 비쌉니다. 네, 그런데 차 뒤에서 연기가 풀풀 올라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심지어 한쪽 범퍼도 완전히 아우. 주저앉았는데요. 몇 분 전 발생한 접촉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사람들은 무사했는데 저 비싸도 너무 비싼 차를 들이받은 뒤차 운전자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빠지죠. 네, 우선 벌벌 떨리는 손으로 차에 붙은 불을 진압했습니다. 네, 다행히 전소되는 건 막았는데 엔진룸은 소화 분말 가루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엉망진창된 모습이죠. 예. 더 안타까운 거 안타까운 거. 네, 자기 차가 아니라 형 차를 빌려 탔다가 이런 사고를 낸 거라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은 피해 차량이 최소 4억 원 정도 하는데 수리 비용만 8천만 원이 될 거라고 분석합니다. 저 형제는 전날 이후로 의절했다는 또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올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